지난 시간에는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암호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개키를 이용한 전자 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공개키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먼저 당연히 공개키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니까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 경우에는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자의 공개키를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시키죠. 그러면 수신자는 그 받은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시키게 되는 거죠. 네, 전자서명은 그 순서가 반대예요.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 서명을 할 때 자신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시키죠. 그 암호화시킨 내용이 서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키로 암호화시켰으니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알아가지고 송신자의 공개키로 그 메시지를 복화해서 송신자의 서명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하고 전자서명은 일단 공개키, 개인키를 사용하는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공개키를 또 다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칭키 교환이 있어요. 우리가 대칭키 교환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데,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이 같은 대칭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 대칭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공개키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전자서명에 대해서 여기서는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자서명, 이 서명의 의미는 송신자가 자신의 유일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서명이죠.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서명이에요. 이게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서에서 사인을 하는 것이 바로 서명이죠. 그러니까 필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거죠. 전자서명 경우에는 이 서명을 계산할 때 메시지 내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서명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이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게 앞에 것이 이제 무결성이죠.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하는 거고, 이것이 메시지 인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명이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는, 나중에 송신자가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걸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난 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지 않다, 네가 이전에 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안의 과제를 얘기할 때 부인봉쇄라는 말을 썼죠. 부인봉쇄, non-repudiation. 그래서 전자서명은 무결성 인증 부인봉쇄를 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 내용을 이용해서 서명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대칭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칭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대칭키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송신자만이 갖고 있는 대칭키가 있으니까 그 키로 암호화를 시켰을 경우에 그 메시지 암호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대칭키로 서명을 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송신자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또 다른 과제로서 얘기하는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칭키로 서명할 경우에는 부인봉쇄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송신자가 암호화를 시켜서 서명해서 보내놓고 나중에 부인할 경우에 수신자는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이 메시지를 그 키로 암호화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할 경우에 송신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그 키를 나만 갖고 있냐? 너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거 왜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수신자는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칭키로 서명할 경우에는 부인 봉쇄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대칭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대칭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요. 이게 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메시지하고 요 서명한 내용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밥은 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복호화시키죠. 복호화시킬 때는 송신자가 사용한 키하고 동일한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시켜서 나온 내용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메시지 무결성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암호화시켰을 때 수신자가 갖고 있는 키하고 동일한 키를 갖고 있는 거는 송신자밖에 없으니까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인증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 결국 암호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메시지 암호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는 거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이 메시지는 다른 대칭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고, 자, 그거는 별도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요 S 서명값을 계산할 때, 대칭키를 사용한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 해시를 써가지고 이 메시지를 다이제스트 시켜서 암호화 시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어쨌든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일단 이 방법의 요체는 서명값을 구할 때 대칭키를 쓴다. 그거예요.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메시지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은 되죠. 근데 부인 봉쇄는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송신자가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요 K를 가지고, 요 대칭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지 않았느냐 서명을 할 때 네가 K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송신자 입장에서는 이 K를 나도 갖고 있지만 너도 갖고 있다. 왜 내가 보냈다고, 내가 암호화시켜서 보냈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수신자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 봉쇄, non-liquidation은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공개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개인 키는 공개 키에서 키가 두 개가 있는데, 개인 키는 송신자의 유일한 신분을 나타내죠. 유일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그 개인 키는 그 송신자 개인만 갖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키로 만약에 메시지를 서명할 경우에는 그 송신자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대칭키 경우에 할 수 없었던 부인 봉쇄가 되죠. 왜냐? 만약에 송신자가 나중에 그 메시지를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할 때 이걸 보여주면 되죠. 이 서명은 네 개인 키로 했는데 그 개인 키는 너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 아무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송신자 입장에서 나중에 자기가 오리발을 내밀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키로 서명을 할 경우에는 부인 봉쇄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RSA 대표적인 공개키 알고리즘인데, RSA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 서명을 하는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송신자는 먼저 상대방한테 자신의 공개키를 알려줘요. 그럼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갖고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의 공개키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송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시켜요. 그러면은 그 결과 값이 이것이 서명값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온 걸, 이 공개키 값 이렇게 표시된 거, 이 계산은 여기 RSA 알고리즘 전제로 하고 쓴 거고, 자, 뭐 여기서 RSA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를 송신자가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시켜서 서명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메시지하고 그 서명값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은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 서명값을 공개키를 가지고 복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verify 하는데, 이거는 결국 사인의 역함수죠. 여기 앞에서 얘기한 송신자가 보낼 때 사용한 함수의 역함수죠. 그래서 서명값을 공개키를 가지고 구한 요 값하고 송신자가 보낸 요 메시지하고 비교를 해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 틀린지를 따지면은 이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로 송신자가 보낸 것인가를 증명할 수가 있고, 인증이 되죠. 메시지 인증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은 이 메시지 내용이 송신자가 원래 이 서명값을 계산할 때 이 메시지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거하고 원래 송신자가 보낼 때 서명을 계산할 때 사용한 메시지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메시지가 변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지 무효성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공개키를 사용한 전자서명 방식의 핵심을 얘기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전자서명을 할 때 이 메시지 자체를 가지고 서명을 구하지는 않고 해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절차를 지금 보게 되면은 앞에 절차하고 동일한데 이게 핵심인데, 근데 해시가 들어간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메시지를 서명을 하는데 이 메시지 자체를 서명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이 긴 메시지를 다 암호화시켜서 서명 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 이걸 먼저 해시를 해요. 그래서 해시 값을 가지고 이 해시 값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서명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하고 서명 값을 상대방한테 보내면은 수신자는 이 메시지하고 서명 값을 받았죠. 그러면은 송신자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의 해시 값을 구해가지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명된 값을 이제는 또 송신자의 개인 키가 아니라 송신자의 공개키를 가지고 복화를 시켜요. 그래서 나온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원래 송신자가 보낼 때 메시지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의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서명값을 구할 때 송신자가 자신의 개인 키를 썼으니까 이 메시지의 송신자,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개키를 이용해서 전자 서명할 때는 해시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시는 사실은 핵심은 아닌데, 여기 지금 암호화를 시킬 때 굳이 이 메시지 전체를 암호화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를 해시를 이용해서 작은 값을 만들어 놓고 작은 길이의 다이제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개인키로 암호화시켜서 서명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RSA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시킬 때 절차가 돼요. 자,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물론 공개키 알고리즘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었던 RSA가 있으니까 이 RSA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있어요. RSA 키의 길이가 1024나 2048비트니까 서명의 길이도 그 길이하고 동일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길이가 기니까 좀 더 좋은 방식을 찾아서 만든 게 이게 DSA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에서 DSA인데 이걸 여기 알고리즘이라고 안 하고 스탠다드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DSS 이렇게 약자를 쓰기도 해요. 같은 건데 요거는 원래 나왔었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엘가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신호알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에 기반을 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개량을 한 거죠. 요 알고리즘은 RSA 알고리즘하고 수학적인 기초가 달라요. 그래서 요 DSA는 완전히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에요. 이 RSA는 암호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전자 서명에 이용을 하는 거고 DSA 알고리즘은 완전히 전자 서명만을 위한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KCDSA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코리아 이게 들어간 것만 다르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공개키 알고리즘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일리프틱 커브,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거를 RSA를 전자 서명에 이용한 것과 똑같이 이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암호 알고리즘을 전자 서명에 이용을 한 것이 ECDSA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만든 것이 KC만 더 들어간 거죠. 동일한 알고리즘인데 전자 서명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DSA를 잠깐 더 살펴보면은 요거는 미국 리스트는 미국 국가 표준을 정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제정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국가 표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는 암호 알고리즘하고는 상관없이 전자 서명만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해시 함수로는 샤를 써요. 샤를 쓰고 그리고 원래 엘가말 전자 서명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변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말 전자 서명은 서명의 길이가 1024비트거든요. 이게 좀 기니까 이거 좀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량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DSA의 경우엔 전자 서명의 길이가 320비트, 많이 줄였죠. RSA를 쓸 경우에는 1024나 2048인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길이의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리프틱 커브를 이용한 전자 서명은 일리프틱 커브가 원래 아주 효율적인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RSA에서 1024비트의 길이를 요구하는 그 정도의 보안의 수준을 일리프틱 커브 경우에는 160비트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서명에서는 이거보다 더 2배를 늘려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320비트 그리고 좀 더 보안을 강화시킬 경우에는 512비트의 서명의 길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알고리즘의 내용은 여기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건 일단 전자서명이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 어떤 것이 있다. 그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